네, 편안히 쉬셨나요? 에, 이게 40분짜리가 너무 길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25분으로 해서 세 꼭지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팀에 연락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세대 그 먹거리 산업에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는 강좌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업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업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한국 최고의 경영자 하시면 아마 우리가 이병철 회장님을 드는데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삼성 출신 경영자들하고 타그룹 출신 경영자들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삼성 출신 그 경영자들은 이 업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성 회장의 그 경영의 15개명,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병철 회장의 15개명을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개념이 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의 사장님들이 사장으로 임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호암 이병철 회장한테서 테스트를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시계 공장에 맞으면은 사장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인사하러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시계 산업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알면 좋고 모르면은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해서 알 때까지 업의 개념을 주입을 시켜서 그 사장을 부임하도록 한다. 이것이 삼성의 가장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희 회장님도 삼성의 경영의 가장 강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터뷰에서 그런 걸 봤어요.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업의 개념을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호암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업종 변신의 규제죠.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이화여대생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이화여대생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시골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부모님의 직업은 대충 짐작이 됩니다. 뭘까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화여대 넣지 못하죠. 그러면 뭐예요? 정미소집 딸이거나 양조장집 딸이거나 국수공장집 딸이잖아요. 대개의 경우. 그것만 해도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가 1960년대인데 그때는 시골에서 잘 산다 하면은 정미소, 양조장, 국수공장집 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게요. 1936년에 삼성이 제일 먼저 한 게 정미소를 마산에서 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38년에 대구에서 그 별표 국수라고 하는 삼성상유를 창업을 했고요. 1939년에는 조선양조락에서 양조공장,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삼성물산, 1953년에 제일제당, 제일모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뭘로 왔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반도체 통신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삼성전자까지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일 삼성이 제일제당이나 제일모직만 하고 삼성전자라는 그 업종 변신을 안 했다고 해도 지금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1등 기업이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도 국가도 항상 이 업종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업의 개념에 밝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시계 산업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시계라는 건 뭐 하는 건가요? 업의 개념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옛날에 처음에는 정밀 기계 산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계 산업은 정밀기계,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정밀기계 산업을 가지고 있었던 스위스가 세계 1등이었죠. 그런데 일본에서 아날로그 시계를 개발하고 디지털 시계를 개발했잖아요. 이 디지털 시계.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죠, 스위스가. 그래서 일본이 세계 말하자면은 그 시계 산업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여기로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프랑스는 여기에다가 뭘 했느냐. 시계는 패션이다. 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느냐. 이러니까 프랑스가 세계의 패션 산업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프랑스 쪽으로 시계 산업이 넘어가죠. 그때 스위스에서는 뭐를 생각했느냐. 이 시계는 자산 가치가 있어야 된다. 보석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시계 하나에 뭐 2, 3억씩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내니까 시계 산업이 다시 스위스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업을 움직이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업의 개념을 바꾸면은 미래가 보인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은요, 인터넷에서 아마 진영호라고 하는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시면은 이분은 그 고창에서 농사를 이제 말하자면 그 관광 농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부모님으로부터 14만 평의 넓은 들판을 이렇게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농사를 지어볼 생각으로 서울 농대에 진학을 합니다. 서울 농대에 진학을 해가지고 1971년에 이제 그 졸업을 한 다음에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한 3년 정도 지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래요. 실패했겠죠. 왜? 서울 농대는 농부를 위한 대학이 아닙니다. 거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분은 농사를 접고 광주에 있는 금호 타이야라고 하는 공장에 들어가셔서 20년간 근무를 한 다음에 이제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실패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업의 개념을 잘못 잡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1차 농업이라는 것은 입을 즐겁게 하는 1차 산업인데 이거를 눈을 즐겁게 하는 6차 산업 농업으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평의 넓은 들판에다가 보리를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만 평의 그 넓은 들판에 보리가 쫙 청보리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고창에 청보리밭 축제를 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리를 베고 나면은 메밀밭 축제, 해바라기 축제, 그 다음에 유채밭 축제를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이거를 갖다가 입을 즐겁게 하는 것에서 또 눈을 즐겁게 하는 관광산업. 그러니까 이제 6차 산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농산품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2차 산업을 하니까 1 플러스 2에다가 관광농업을 하니까 플러스 3을 하면 6차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6차 산업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TV 같은 데서 촬영을 하러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농업 개발의 1번지가 되고 그래서 관광지, 농업 관광지로서 고창을 굉장히 빛나게 하시는 분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 농장을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짐 로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대학을 어디 갈까를 잘 모르겠으면 농대로 가라.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중국 여자와 결혼해서 농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을 즐겁게 하는 1차 산업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6차 산업을 하라.
그래서 21세기 최고 유망 산업은 농업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청년 농부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일본도 일본 농업의 침체 탈출법으로 멜론 한 개에 1,600만 원, 수박 한 통에 550만 원짜리를 생산하는 말하자면은 농업이 6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의 6차 산업이 블루오션이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칼럼에 쓴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기업 임원도 안 부끄러 억대 연봉을 받는 부농만 해도 1만 6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귀농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아베 수상하면은 좀 약간은 비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서 보면은 이분은 일본의 6차 산업을 궤도에 올린 말하자면 수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이상하게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고양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데 보면은 그 네꼬, 그 고양이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큰 빌딩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다방 같은 게 있는데 30분 정도 있는데 700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원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 고양이하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30분에 8,000원 정도 되니까 1시간이면 16,000원 정도죠. 이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데죠. 그리고 여기에 가면 고양이 용품점, 또 고양이 그 말하자면 뭐 작품 시계, 뭐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먹이, 뭐 이런 것들이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번창하는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빌딩 하나가 고양이 빌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에 관광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광지 이제 그 우리가 방문하는 데가 10군데면 그 중에 3군데는 6차 산업 현장입니다. 특히 오키나와 같은 데 가면 옥천 동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말하자면 파인애플 농장, 파인애플로 만든 그 제품, 그 다음에 거기 말하자면 관광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도 고수동굴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 사례를 우리가 오키나와의 옥천동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농업의 대표적인 것들이 힐링 농업이다 하는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데 농촌에 가가지고 조금 있다 보면 요새 그 MBN인가요? 거기서 나온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왜냐하면 힐링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노망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농촌을 갖다가 이렇게 방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요새 일본에서 힐링 농업으로 말하자면은 농업으로 치유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상어 신산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를 먹는 거 위주의 농사에서 이제는 보는 농사, 관상어라는 그 신종 산업이 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자녀들이 기대만큼 부모들에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밥 장사하다 안 되면 개밥 장사, 옷 장사하다 안 되면 개옷 장사, 집 장사하다 안 되면 개집 장사 이런 식으로 반려산업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려동물학과가 개설된 말하자면 2, 4년제 말하자면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10개 이상의 과가 개설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은요. 카페가 전부 업을 갖다가 개념을 바꿔요. 카페 하면 커피 먹는 데인데 가서 새를 보는 것도 있고요. 부엉이하고 노는 카페도 있고요. 금붕어하고 노는 카페도 있고요. 고양이하고 노는 카페도 있고요. 고슴도치하고 노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쿄, 신주쿠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2세 카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업의 개념을 바꿔야 산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곤충 산업이라는 게 엄청 발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 곤충이라는 거가, 옛날에는 우리가 말하면은 은혜라는 게 크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몰라요. 부모님 은혜 크니까 부모님 은혜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곤충의 은혜를 우리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곤충이 다 죽고 나니까 화분 매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벌을 사다가 온실에서 그 화분을 매게 하는 것들로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곤충이 식용으로 쓰는 거, 우리 어렸을 때도 메뚜기 같은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축제, 나비 축제, 또는 학습용으로 장수풍뎅이라든가, 이 다음에 이제 무당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요새는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농수산대학을 이렇게 보면은요, 재밌는 과들이 참 많습니다. 말산업 위한 말산업과, 산업곤충과라든지, 수산양식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같이 그냥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말하자면 공과대학에 가야 된다든지 의대에 가야 된다든지 하는 생각을 조금 벗어나는 것도 시대적 흐름을 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4장 산업예측과 직업.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업예측을 해서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미래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거야? AI, 인공지능이 되면 내 일자리는 없어지는 건 아닌가?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옛날에는 짧고 굵게 산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100세 수명 시대가 되면은 가늘고 길게 살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직장인의 직업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성취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진급을 하느냐. 근데 지금은 직업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어느 과냐라고 딱 물으면 약학대학. 그러니까 2015년에 보면은요, 서울에 있는 자연과학대들이 전부 학생들이 중간에 자퇴를 하고는 어디로 가느냐, 약대로 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학대학 입학생을 보면은 화학과 출신이 30%, 생물학과가 21.4%, 수학과가 2.4%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왜? 약사는 숟갈들을 10만 있으면은 약국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업의 개념에서 가늘고 긴 업, 이거를 찾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현대인의 직업의 고민은 이제 제가 그 65세로 대학에서 정년을 하면 때 이제 그때서 느낀 건데, 교수 직에는 정년이 있지만 65세 정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에는 정년이 없다. 이 가르치는 데는 정년이 없다.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을 선택하라. 그래서 교수라든지 이런 거 천직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강의 실력이 있어야, 지금도 이제 강의를 제가 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교수라든지 모든 인간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30세부터 인생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70세까지 직장을 갖는다면은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면은 1년에 10년에 강산이 변한다고 하면은 4번은 변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변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30대에 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40대에는 관리학을 하고 50대에는 역사학을 하고 그 다음에 60대에는 철학을 해서 이렇게 계속 변신을 해야 되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30대에는 교수를 하면서 수리통계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나이 든 교수님들이 잘 가르치기 싫어하는 과목들이 수리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대에 돼가지고 품질 경영이라는 과목을 맡아서 관리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0세 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업발달사를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일본 산업발달사라면 한국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을 하고 난 다음에 60대에서는 업의 개념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0대 요새는 지천명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100세 수명시대의 신테크 전략이라든지 육아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33가지만 알면 당신이 이미 명강사. 화암 이병철의 목계 경영.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만든 이것이 지금 제가 하는 강의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인이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 공학 교수로서는 많은 변화를 가진 거죠. 그래서 21세기 산업의 측과 유망산업 전망. 초량 기업의 경영신 200년, 경영신 300년, 이거는 이제 40대, 50대 하던 강의고요. 관리자의 링커십이 기업 경쟁이다. 품질 경영의 ABC, 경영혁신의 기본 개수감각. 왜냐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10년마다 한 번씩 변신을 해야, 업의 변신을 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 예측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다 써먹을까 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차분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 진로 지도는 최소한 20년은 내다보고 진로 지도를 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대학 들어가는 애가 몇 살이에요? 25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할 때가 한 50세 때잖아요. 40, 50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인기 있는 과가 아니라 20년 후에 인기 있는 과를 선정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지금 인기 있는 과를 가가지고 벌써 막 써먹으려고 했을 때는 벌써 이것이 완전히 진부화된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광산업이 발달했어요. 대한중석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는 우리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성방직, 이런 방직 회사들이 많이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화학공장들, 중화합산업이 7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산업이 80년대에 일어나고 90년대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전자산업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뭐예요? 맞아면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IT 산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융복화 산업으로 갑니다. 그러면 학교는 최소한 10년 내지 20년은 앞서야 되니까 1950년대는 섬유공학과를 나왔어야 되고 1960년대는 화학공학과를 나왔어야 되고 70년대는 기계공학과, 그 사회보다 한 10년, 20년이 앞서야 되니까요. 80년대는 전자공학과, 90년대는 IT, 현재는 융합공학, 이렇게 전공을 하셔서 최소한 20년은 내다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산업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수학 성적 몇 점, 말하자면 수능 성적 몇 점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20년 앞을 내다본 산업 예측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자녀의 진로 지도는 20년 앞을 내다보고 하라는 책을 썼었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내용에 감명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갑자기 왜 경희대 한의학과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느냐. 64년에 이 동양의과대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양의과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니까 학생 모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동양의과대학에서 이제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 보고 우리 의과대학을 좀 사가라. 뭐 안 산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제 이게 떨어졌냐면 경희대학교에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여기 9월 17일에 이게 진짜 신문입니다만 여기에 경희대학교하고 동양의과대학이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1966년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2기생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죠. 여기 한번 이게 화공별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서울공대 화공과의 동창회 회보에 나온 거를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지방 학생들이 밤새 중구팽을 타고 서울이라는 데로 와서는 서울공대하고도 당시 최고 인기 학과인 화공과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그 이상의 영예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공대 화공과에 합격한다고 하면은 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그 이름이 붙습니다. 누구 뭐 서울공대 화공과 합격했다. 그런데 실패한 학생 중에는 난 재수해서 다시 도전하겠어. 나는 2차 원서나 써야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는데 한의학과가 새로 생겨 장래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서울대 화공과 지망생의 자존심이 있지. 어디 열심히 해보자. 1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서울공대 화공과에 들어간 애는 배지를 자랑을 하고 결국 달았구나. 한의학을 전공한 애는 좀 기가 죽어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후 한의학과에 다니던 친구는 나한테 침을 맞고 진맥을 받으려면 3개월은 예상을 해야 돼요. 한편 수능 395점을 맞았는데 서울의대나 공대 화공과 한의대 중 어디를 갈까요? 했을 때 아버지가 화공과 나온 아버지가 쩝쩝쩝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서울공대 화공과하고 경희대 한의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경희대 한의과는 1차 모집도 아니고 2차 모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조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진로 지도를 할 때 점수 몇 점 받아가지고 지금 좋은 과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적어도 맞아면 산업 예측이라는 거를 배워서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잘 해가지고 요쪽으로 해가지고 자녀의 그 진학 지도에 틀림이 없도록 하자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잘 아시는 분이 1966년에 경희대 한의대 입학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의대는 6년 후니까 경희대 한의학과를 1973년에 이제 졸업을 하시고 76년에 한의학 석사를 하고 83년에 경희대에서 박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경희대학의 그 한의학과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가지고 한방병원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분이 이제 그 2013년에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강남에 여러분들이 이 인테리어를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뭐 대단한 분이시죠. 말하자면 한의학계 거의 거두 이제 1회 졸업생이니까 거두시죠. 그래가지고 한방병원을 차려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 당시에 화공과를 서울공대 화공과를 들어갔고 이분은 경희대 한의과를 들어갔는데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더 잘 됐냐 이렇게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보다는 지혜 있는 진학을 갖다가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대충 다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어떻게 이게 무슨 산업이 무슨 어느 직종이 훨씬 더 발전할 건가를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주원부원하면서 열심히 말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산업 예측해가지고 뭐 하자고요? 주식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주식 투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돈을 잘 버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안 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개의 경우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은 하이 리스크가 크면은 하이 리턴, 돈을 많이 벌고 로우 리스크 하면 로우 리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 분산을 시키지 않으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신쿵 펀드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쿵 펀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대개 다 어떤 거냐? 막 돈이 많은 1000억 이하의 펀드다. 그 다음에 30대 펀드 매니저가 한다. 용감한 과장급이 한다. 강소기업에 투자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시젠이 있다. 시젠에다가 몰빵을 쳐놓으면 시젠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신라젠 망하는 식으로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뭐 내추럴 엔도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망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이오주에다가 산업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오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시젠도 있고 뭐고 하면은 그 회사에 여러 개의 회사의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포트폴리오도 되고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으면은 삼성전자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다가 3분의 1, SK하이닉스의 3분의 1, 그 다음에 뭐 LG전자의 뭐 6분의 1, 그 다음에 대덕전자의 6분의 1 이렇게 하면서 모든 그 내용은 전자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맞으면은 개별 주식으로 보면 분산 투자를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어떤 유망 산업이 있는지를 찾아서 산업에 주식을 투자하면 맞으면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는 못 돼도 맞으면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은 될 수 있다는 게, 로우 리틀 맞으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오늘 또 40분짜리 두 꼭지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국제 관광은 민주 시민의 최고의 덕목이다. 지금 세계 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국제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가기 위해서 국제 관광 이야기를 다음 주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휴대폰 전화가 010-3751-6748이고 이메일은 ydks@한양.ac.kr, 전화는 316-0026입니다. 오늘 강의 중에 내용이 좀 어렵다든지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강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시정 조치하거나 설명하거나 AS를 충분히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